여러분, 매년 기초연금 제도는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작년까지는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됐고, 반대로 작년까지 받던 분들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매달 34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단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갈립니다. 몇 년만 받아도 수천만 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빡빡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잠깐 넣어준 돈 500만 원 때문에 탈락한 분, 오래된 보험 하나 예약했다가 기초연금이 한 번에 끊겨버린 분, 사업은 안 하는데 사업자 등록만 남아있어서 소득이 있다고 간주된 분, 이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기초연금을 계속 받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산은 빼고 계산되는지, 어떤 소득은 공제되는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 차이가 매달 34만 원을 가르고 1년이면 400만 원을 가르고 10년이면 4천만 원을 가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최신 기준으로 완전히 바뀐 기초연금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실수를 하면 바로 탈락되는지, 그리고 이미 탈락했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간에 나오는 9가지 실수 파트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내년에 갑자기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고 그 순간 여러분이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절대 손해는 안 보고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더 빛나는 내 인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기초연금을 잘 알고 계시면 1번, 잘 모르신다면 2번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은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작할 예정입니다. 먼저 가장 최근 기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내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입니다. 부부 가구는 두 사람 합쳐서 최대 54만 8,016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1년이면 9만 2,400원, 10년이면 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선정 기준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1만 원 차이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112만 원입니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분이 계신다고 해볼까요? 먼저 112만 원을 공제합니다. 25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빼면 138만 원입니다. 그 다음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138만 원의 30%는 41만 4천 원입니다. 138만 원에서 41만 4천 원을 빼면 96만 6천 원입니다. 최종적으로 96만 6천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월급 250만 원을 받아도 소득인 정액 계산에서는 96만 6천 원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재산이 없거나 적다면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번째, 고급 자동차 기준 단순화입니다. 과거에는 배기량과 차량 가액을 함께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기량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고 오직 차량 가액만 봅니다. 기준은 4천만 원입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그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인 정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이라면 그 5천만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반대로 차량 가액이 3,800만 원이라면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연 4.17%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기 때문에 월 환산액이 훨씬 낮아집니다. 3,800만 원 차량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3,800만 원에 4.17%를 곱하면 158만 4,600원입니다. 158만 4,6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13만 2천 원입니다. 즉, 월 13만 2천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차량이라면 5천만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포함되어 월 환산 시 약 17만 원 이상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차이가 탈락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재산 공제입니다. 금융재산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예금이 5천만 원 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3천만 원에 4%를 곱하면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10만 원입니다. 즉, 월 1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통장에 1,800만 원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므로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0원입니다. 그래서 예금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금융재산으로 인한 소득은 전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여섯 번째, 지역별 일반재산, 기본공제입니다. 일반재산은 집, 토지, 전세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기본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입니다.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500만 원이 남습니다. 1,500만 원에 4%를 곱하면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5만 원입니다. 즉, 월 5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같은 1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이라도 농어촌에 거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1억 5천만 원에서 7,250만 원을 빼면 7,750만 원이 남습니다. 7,750만 원에 4%를 곱하면 310만 원입니다. 31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25만 8천 원입니다. 월 25만 8천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똑같은 전세 보증금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5만 원과 25만 8천 원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일곱 번째, 부부 합산 기준 강화입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합니다. 남편의 소득, 아내의 소득, 남편의 재산, 아내의 재산을 모두 합쳐서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소득이 전혀 없고 아내만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15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빼면 38만 원입니다. 38만 원의 30%는 11만 4천 원입니다. 38만 원에서 11만 4천 원을 빼면 26만 6천 원입니다. 아내의 소득인 정액은 26만 6천 원입니다. 여기에 남편 명의로 된 예금 3천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에 4%를 곱하면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3만 3천 원입니다. 남편의 금융재산 소득인 정액은 3만 3천 원입니다. 두 사람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26만 6천 원 더하기 3만 3천 원은 29만 9천 원입니다.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 원 이하이므로 이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 명의 예금이 1억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에 4%를 곱하면 320만 원입니다. 3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26만 6천 원입니다. 남편의 금융재산 소득인 정액은 26만 6천 원입니다. 두 사람을 합치면 26만 6천 원 더하기 26만 6천 원은 53만 2천 원입니다. 여전히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 원 이하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다른 재산이 추가되어도 계산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가 주택 시세가 3억 원이고 대도시에 거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입니다. 1억 6,500만 원에 4%를 곱하면 660만 원입니다. 6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55만 원입니다. 주택으로 인한 소득인 정액이 월 55만 원입니다. 여기에 차량 가액 2,500만 원짜리 차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500만 원에 4.17%를 곱하면 104만 2,500원입니다. 104만 2,5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8만 7천 원입니다. 차량으로 인한 소득인 정액이 월 8만 7천 원입니다. 모두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26만 6천 원, 아내 근로소득에 26만 6천 원, 남편 금융재산을 더하고 여기에 55만 원, 주택을 더하고 8만 7천 원, 차량을 더하면 116만 9천 원입니다. 부부 가구 기준 364만 8천 원 이하이므로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보면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집니다. 막연하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전에 탈락했던 분들은 올해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소득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는데 왜 탈락했을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잘 사는데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중심으로 왜 탈락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아주 억울한 경우입니다. 박경철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중소도시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원입니다.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용돈을 주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전세 보증금, 예금, 보험, 심지어 받고 있는 국민연금까지 다 넣어서 계산해봐도 월 소득 인정액은 34만 7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한 달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소득도 없고 집도 없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무슨 소득인 정액이 있다는 거죠? 재산까지 전부 계산해봐도 월 34만 7천 원이면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은데요. 담당자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남아 있으시네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박 씨는 10년 전에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돼서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가 7년 전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박 씨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당연히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남아 있으면 실제 소득이 없어도 추정 소득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박 씨는 황당했습니다. 지금 장사 안 한 지 7년이 넘었는데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으면 소득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박 씨에게 월 200만 원의 추정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하필 200만 원일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는 경우 업종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 소득을 계산합니다. 박 씨의 사업자 등록은 소매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매업의 평균 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실제로는 한 푼도 벌지 않았지만 월 200만 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34만 7천 원에 200만 원을 더하면 234만 7천 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을 6만 7천 원 초과한 겁니다. 박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7년 동안 한 푼도 안 벌었는데 사업자 등록 하나 때문에 탈락이라니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폐업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사업자 등록 현황을 확인하고 폐업 신고 버튼을 누르면 끝이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박 씨는 다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폐업 신고 완료 증명서를 떼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만에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월 34만 7천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박 씨는 매달 34만 2,510원을 받게 됐습니다. 폐업 신고 하나만 했을 뿐인데 매달 34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년이면 410만 원, 10년이면 4,100만 원입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폐업 신고를 모르고 그냥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10년 동안 4천만 원을 날렸을 겁니다. 박 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주민센터에서는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을 확인해 주지 않았을까? 왜 탈락 통보만 하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사실 주민센터 담당자는 바쁩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자세히 설명해 줄 시간이 없습니다. 탈락 사유만 간단히 알려주고 끝입니다. 그래서 박 씨처럼 억울하게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자 중 약 15%가 탈락했습니다. 그중 약 30%가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어서 탈락한 경우였습니다. 즉, 전체 신청자 중 약 4.5%가 사업자 등록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신청자가 약 200만 명이었으니 약 9만 명이 사업자 등록 때문에 탈락한 겁니다. 이 9만 명 중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약 20%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80%는 폐업했지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탈락한 겁니다. 즉 약 7만 2천 명이 폐업 신고만 했더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7만 2천 명이 매달 34만 원씩 받는다면 한 달에 245억 원입니다. 1년이면 2,940억 원입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 하나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전에 사업자 등록을 낸 적이 있으신가요? 가게를 했었나요? 프리랜서로 일했었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했었나요? 그때 사업자 등록을 냈었나요? 그리고 그 사업을 그만뒀을 때 폐업 신고를 했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조회 발급,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를 누르시면 현재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다면 바로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나면 폐업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확인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 하나만으로 매달 34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억울하게 탈락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신 기준과 실제 탈락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9가지 실수입니다. 이 9가지 중 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은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이 실수를 하는 순간 바로 끊길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게 있다면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가족 계좌에 돈을 잠깐 넣었다가 다시 빼는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잔고가 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 통장에 5천만 원을 넣어줍니다. 일주일 후에 대출이 나오면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후에 5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돈 잠깐 빌려줬다가 다시 받은 건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다르게 봅니다. 통장에 찍힌 기록은 그냥 이체가 아니라 자산 이동으로 인식됩니다. 즉 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부모는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둘째, 자녀는 5천만 원을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 내 증여 내역을 모두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준 5천만 원은 부모의 재산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준 5천만 원은 부모의 재산으로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은 5천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돈이 하나도 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덕배 씨는 예금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자녀 통장에 5천만 원을 잠깐 넣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김 씨의 금융재산을 8천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원래 3천만 원에 자녀가 돌려준 5천만 원을 더한 겁니다.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에 4%를 곱하면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20만 원입니다. 김 씨의 금융재산 소득인 정액이 월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김 씨의 소득인 정액이 원래 220만 원이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 소득이 20만 원 추가되면서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겁니다. 잠깐 빌려줬다가 다시 받은 것뿐인데 매달 34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족 계좌에 돈을 잠깐이라도 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타인 명의로 적금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석 씨는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넣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넣어서 1,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그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아들 명의지만 실제로는 박 씨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약도 박 씨가 했습니다. 1,800만 원을 받아서 박 씨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내 돈인데 내가 찾아가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다르게 봅니다. 아들 명의 적금이 해약되고 박 씨 통장으로 1,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들이 박 씨에게 1,800만 원을 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 씨의 금융재산이 1,8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원래 박 씨 돈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로 탈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런 사례로 기초연금이 전액 삭감된 경우가 전국적으로 약 3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타인 명의로 적금을 넣었다가 본인이 찾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싸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 씨는 시골에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세가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최 씨는 자녀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녀가 최 씨에게 2천만 원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팔았으니 세금도 적게 나오겠지? 하지만 국세청은 다르게 봅니다. 시세가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 팔았다면 차액 3천만 원은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도 다르게 봅니다. 최 씨가 땅을 팔아서 2천만 원을 받았으니 금융재산이 2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팔았으니 그 차액 3천만 원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최 씨는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준 것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최 씨의 재산에서는 그 3천만 원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 내 부동산 처분 내역을 모두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 씨가 땅을 팔기 전과 판 후의 재산이 거의 같다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기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실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아무 소득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서 박 씨 사례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남아있으면 실제 소득이 없어도 추정 소득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업종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추정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하게 됩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시고 남아있다면 바로 폐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고급 자동차는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인 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이면 그 금액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서 월 환산 시 약 17만 4천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소득인 정액이 원래 215만 원이었다면 17만 4천 원이 더해져서 232만 4천 원이 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을 초과하므로 탈락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차량 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차를 바꾸시는 게 유리합니다. 3,800만 원짜리 차로 바꾸시면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환산액이 훨씬 낮아집니다. 여섯 번째 실수입니다. 보험을 해약하면서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오래된 보험 하나 정리했을 뿐인데 그 환급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연금이 탈락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수천만 원 단위로 해약금이 들어오면 소득인 정액 기준을 훨씬 넘겨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성진 씨는 20년 동안 유지한 보험을 해약해서 환급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예금이 2천만 원 있었으니 금융재산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해약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해약 시 환급금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유지해도 소득인 정액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많으니 해약 전에 보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실수입니다. 자녀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출금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걸리는 유형입니다. 자녀 이름이지만 부모가 자유롭게 쓰면 사실상 본인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면 기초연금 감점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식 씨는 아들 명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해외에 있어서 부모가 대신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기도 하고 병원비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정 씨가 아들 명의 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8천만 원을 정 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정 씨의 금융재산이 8천만 원 늘어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준을 넘겨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녀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출금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실수입니다.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기는 행동입니다. 신고 안 하면 없는 줄 알겠지?
큰 오산입니다. 요즘은 국세청과 연동된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월세 수익이 파악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공유받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한 씨는 작은 원룸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세로 4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한 씨가 월세 수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씨의 소득 인정액에 월세 수입 4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일단 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연금은 바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실수입니다. 5년 이내에 재산을 갑자기 정리한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상황만 보는 게 아닙니다.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등도 모두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아파트를 팔고 현금을 들고 있다면 그 돈은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송 씨는 2년 전에 아파트를 3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를 얻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습니다. 지금은 예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송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없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다르게 봅니다. 송 씨가 2년 전에 아파트를 3억 원에 팔았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금이 5천만 원밖에 없다는 건 2억 5천만 원을 어디론가 썼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 2억 5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만약 생활비로 썼다면 그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그 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송 씨의 금융재산을 3억 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5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천천히 계획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 9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9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준비해야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준비를 하시면 탈락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입니다. 가구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소득도 없고 집도 없는데 왜 탈락인가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따져봅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거나 아내가 임대 수입이 있어도 그 수입은 모두 가구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내가 어려워도 배우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탈락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윤재영 씨 부부를 보겠습니다. 윤 씨는 67세이고 아내는 65세입니다. 윤 씨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월 15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내의 소득까지 합산해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입니다. 금융재산은 5년 전부터 천천히 정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거래까지도 모두 들여다봅니다. 갑자기 예금을 정리하거나 부동산을 팔고 현금이 들어오면 그 기록은 고스란히 금융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고 받은 3억 원이 있다면 지금은 집이 없어도 그 3억 원은 소득인 정액에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 씨는 3년 전에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를 얻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습니다. 지금은 예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강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통장에 3천만 원밖에 없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강 씨가 3년 전에 아파트를 2억 5천만 원에 팔았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금이 3천만 원밖에 없다는 건 2억 2천만 원을 어디론가 썼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 2억 2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강 씨는 전세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쓰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생활비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쓴 내역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 1억 2천만 원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의 금융재산을 1억 5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예금 3천만 원에 숨겨진 돈 1억 2천만 원을 합친 겁니다. 1억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1억 3천만 원입니다. 1억 3천만 원에 4%를 곱하면
520만 원입니다. 5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43만 3천 원입니다. 금융재산 소득인 정액이 월 43만 3천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 보증금, 소득인 정액을 더하면 훨씬 늘어납니다. 강 씨는 결국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5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천천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60세부터 재산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금이 너무 많다면 조금씩 생활비로 쓰면서 줄여나가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 계획이라면 5년 전에 미리 팔고 그 돈을 천천히 쓰면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준비입니다. 차량은 한 대 가액 4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세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각각의 차량 가액이 모두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가장 안전한 기준은 차량은 한 대, 가액은 4천만 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준비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정리하세요. 어떤 분들은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만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입이 없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정 소득을 자동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 심사에서 소득이 있다고 간주되어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입니다. 자녀 명의로 된 자산 반드시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넣고 부모가 직접 관리하거나 찾는다면 이건 사실상 부모 자산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명의보다 실제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 명의 통장이 있어도 부모가 자유롭게 입출금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전부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외에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신청 방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못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씨는 올해 70세입니다. 소득도 거의 없고 재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3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왜 이제 오셨어요? 하고 묻자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며 씁쓸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3년이면 34만 원 곱하기 36개월은 1,224만 원입니다. 신청만 했어도 받을 수 있었던 돈을 그냥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언제일까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15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어디일까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전국 어디서든 접수 가능하니 거주지와 상관없이 방문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기초연금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지만 서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소득 재산 신고서입니다. 특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신청했다면 5월 25일경에 4월분과 5월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락 통보를 받으면 이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이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신청은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이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해 신청을 하면 다시 심사가 진행되고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기초연금 외에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월 34만 원으로는 약값도 빠듯한데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나라에서 마련해둔 노후 생활비를 위한 제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 이것도 아는 사람만 챙겨갑니다. 모르면 못 쓰고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오늘은 특히 도움될 수 있는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게 있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은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노후가 너무 팍팍하네요.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그럴 때 꼭 살펴보셔야 할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팔지 않고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최신 자격 조건은 이렇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70대 부부가 있다고 해볼까요? 이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집은 나라에 뺏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여전히 본인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도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급된 연금액만 상환하거나 집을 팔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살고 있는 동안 절대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인 정액에서 일부 유리하게 반영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기타 복지 수급 자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HF 홈페이지나 전화상담 1688-8114 혹은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농지연금입니다. 나는 집도 없고 가진 거라곤 시골 밭 하나뿐이야. 그거 팔아도 돈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두고만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밭 하나, 논 한마지기도 그냥 놔두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 혜택에서는 그 땅도 재산으로 계산되거든요. 실제로 돈은 하나도 안 생기는데 있는 재산으로 분류돼서 탈락 사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농지연금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최신 기준 신청 조건은 이렇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기존 65세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유한 농지가 실제로 농사 지었던 땅이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농지의 위치 크기, 시세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적게는 월 20만 원, 많게는 월 80만 원 이상까지도 수령 가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논밭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보다 매달 생활비가 생긴다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농지연금 수령액은 소득인 정액에서 비교적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즉, 기초연금과 병행이 가능할 수 있고 설계에 따라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농사를 안 지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에 가족이 지었거나 임대 내역이 있다면 상담 후 가능 여부 판단이 됩니다.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나 농지은행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전문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르고 그냥 묶여둔 땅에 내 노후를 든든히 책임져줄 생활비 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아직 쓸만한데 마땅한 일이 없어요. 일하려 해도 나이 많다고 다들 안 뽑아요. 그럴 때 꼭 알아보셔야 할 게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건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신 기준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및 공동체 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일자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지원 활동을 하거나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안내 도우미를 하거나 초등학교 앞에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거나 공원이나 동네 환경을 정리하는 공공시설 정비 활동을 하거나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 2~3시간, 주 3회 정도의 활동으로 한 달 기준 약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즉, 기초연금도 받고 활동비도 따로 받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삼조인 거죠. 특히 혼자 계신 분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통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면요. 우울감도 줄고 자존감도 살아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신청은 특정 날짜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1월에서 12월경 다음 연도 모집 공고가 발표됩니다. 지역마다 일정이 다르니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대표번호 1544-3388에서 가능합니다. 각 지역에 따라 모집식이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또는 하반기 모집 공고를 미리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이건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괜히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 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요.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가장 많이 체감하시는 건 의료비입니다. 병원에 가도 진료비가 거의 0원에 가깝고 입원 수술까지 해도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의료급여 일종 자격이면 감기 진료는 물론이고 중병, 만성질환 치료까지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약값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정말 절실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도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주거비로 보태줍니다. 예를 들어 월세 35만 원을 내고 계신 분이라면 그중 20만 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입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지원입니다. 가구 원수와 상황에 따라 매달 5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고요. 식비, 기본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담만 받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몰라도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선순위로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는 가난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꼭 혜택이 필요하다면 지금 한번 용기 내서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족 위해, 자식 위해 아껴 오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한 번쯤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복잡해서 귀찮아. 이렇게 넘기기엔 기초연금은 매달 수십만 원, 앞으로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신청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걸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이번엔 여러분 손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더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더 빛나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